미국 기독교에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들은 앞서 언급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미국은 두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째가 흑인 폭동이고 둘째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흑인 폭동은 엘레바마의 몽고메리에서 피곤한 한 흑인 여인이 흑인은 반드시 당시에 그 지방 조례인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거절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혜성처럼 떠오른 인물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그는 헨리 또르와 그리고 모하다스 간디에게 비폭력운동을 배웠던 인물이었습니다. 1963년 비폭력운동은 와싱턴에서 25만 명의 흑인과 백인의 자유행렬에서 나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연설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1963년 장로교회에서 종교인종위원회가 조직된 후에 이후 15년 동안 3명의 흑인이 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의회는 선거권과 고용 등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폐지시켰습니다. 인종종교위원회는 인종종교협의회로 개칭되었고 남미와 미국에서 강한 지지 기반을 두고 있던 해방신학을 강조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사이공이 함락될 때까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전쟁을 지칭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최대 참전국이었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관여하면서 미국 안에는 찬반 논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배경은 프랑스의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식민지 지배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은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로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통치하에 심하게 억압받던 베트남 민족주의 혁명 단체는 주로 해외 프랑스와 중국에서 활동했습니다. 민족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청이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설립합니다. 공산당은 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 조직으로 베트남에 독립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40년 9월 일본이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후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를 침공해서 자신들의 손아귀에 놓습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던 청은 1941년 베트남으로 들어와 베트남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인 베트민을 창설합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베트민은 연합군인 미국, 소련, 중화민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베트남 저항운동인 베트민을 열렬히 지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공산주의자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민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을 장악하자 이에 맞서서 투쟁했고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50년 1월 중국과 소련은 베트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합니다. 바로 그 다음 달 2월에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국가를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원하던 베트민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철저한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엄연하게 확인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인도차이나 전쟁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시작하면서 1954년까지 무려 10억 달러를 베트남 전쟁에 퍼부었습니다. 1954년 5월 7일 프랑스 수비대가 항복하고 프랑스는 베트민과 휴전 협정을 맺었고 2년 후 1956년 남베트남에서 프랑스 군이 완전 철수했고 중국도 북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북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이 장악했고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과 유사한 현상이 베트남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남베트남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던 카톨릭 신자였던 디엠이 정권을 장악했고 1957년 5월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에서 조과 통일을 위해 베트공을 창설하고 1959년 8월 무기 수송을 위한 트레이를 설치하고 1960년 4월 북베트남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해서 그 이듬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4만 명의 공산군을 남베트남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1961년 4월 피그스만 침공 실패, 2개월 후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와의 정상회담의 결렬한 논쟁과 대립, 1962년 10월 16일에서 28일까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연속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정으로 인한 핵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는 위기의식이 미국 안에 고조된 것입니다. 그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체대한 과제는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1961년 당시 미국이 5만 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킨 것도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남하를 막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고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쿠바의 공산화, 동독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만약 또 한 번의 베트남에서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은 자유우방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는 위기감이 미국 행정부에 팽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와 회담 후에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디엠과 그의 군대가 게릴라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규모의 미군 투입은 처음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심각한 부작용과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엠 정권의 부정과 무능으로 인해서 디엠 정권이 자체적으로 무섭게 확장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착안해낸 것이 군대를 파병하는 대신 미군 특수부대를 활용하자고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베트남에 900명의 고문을 파견한 반면에 케네디는 1963년 11월까지 16,000명의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약 900명이었던 미국 군사고문이 1964년에 23,000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대통령에 오른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남베트남을 지원합니다. 1964년 8월 미국 의회는 당시 존슨 대통령에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결정에 따라서 존슨은 미국의 전투부대 병력을 18만 4천 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1965년 3월부터 1968년 11월 사이에 100만 톤의 미사일, 로켓 폭탄을 북베트남에 쏟아부었습니다. 1969년 대통령에 취임한 리처드 닉슨 역시 베트남 전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강력한 반전 시위가 발생해서 미국은 지상군을 철수하기 시작해서 1972년 초까지 대부분 철수했고 1973년 1월 파리협정을 맺고 모든 미국 군인을 철수시켰습니다. 평화협정은 곧바로 파기되고 베트남 전쟁은 그 이후에 2년 동안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1975년 4월 17일 푸놈펜이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함락당했고 약 2주 후 4월 30일 사이공이 베트공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트남 전쟁은 종식되었고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화된 것입니다. 집권에 성공한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갈등이 발생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전쟁이 발생해 1979년 크메르 루즈 정부가 무너지고 동시에 대량 학살도 종식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지원해온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베트남을 침공해서 중국 베트남 전쟁이 발생해 전쟁은 199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1973년에 끝났고 전쟁의 여파가 이웃 국가들로 확산되어서 라오스 내전과 캄보디아 내전이 발생했고 1976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가 모두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여를 두고 미국 기독교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미국 안에는 찬반 논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윌리엄 쇼만은 전쟁의 지옥이라고 말했지만 1984년 조지 오웰은 전쟁이 평화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연구는 미국의 광범위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 베트남 전쟁을 지지한 것입니다. 더 보수적인 미국의 교인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지지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승리를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여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1968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편집장은 이 전쟁으로 공산주의가 중단되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1968년 베트남을 방문한 후에 오켄가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에 남베트남에 맞서서 싸우는 베트공을 목도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만약 미군이 철수하거나 타협을 한다면 공산주의가 정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남베트남의 치명적인 제약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견해는 크리스찬 투데이지만의 견해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베트남 전쟁을 지지한 것입니다. 조지 데이비스 역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 설교에서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베트남에 엄청난 공백을 낳을 것이고 곧 공산주의 군대가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지지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전쟁이 승리한다면 복음이 아시아에 전파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은 복음 전파의 심각한 장벽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 교단인 남침례교회가 전쟁을 지지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침례교 목회자 75%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지지했고 69%는 베트남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당시 반공주의와 냉전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에게 반공주의는 미국 안에 오래전부터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했습니다. 이미 1949년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양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는 소위 서구 문화로 그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17세기와 18세기의 부흥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종교를 대적하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기조를 1960년대 그대로 유지했고 그는 전쟁을 지지하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것은 곧
전 세계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빌리그레암의 입장은 곧 그가 속한 남침례교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남침례교는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의 강력한 지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은 좀 더 자유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65년에 결성된 베트남을 우려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CALCAV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베트남의 공산화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그렇지 않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침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들은 북베트남, 중국, 소련의 공산주의가 연대해서 하나의 연합공산주의를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따라서 베트남의 공산화가 미국의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1967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한 설교를 행합니다. 1967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3분의 2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3분의 1은 전쟁을 지지하고 3분의 1은 전쟁을 반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운동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